네, 2부입니다. 5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번째는 기본소득의 재원은 세금으로만 마련할 수 있는가인데요.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만 또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는 조세뿐만이 아니라 공유부 기금 조성에 기초한 공동자산 배당, 국내에서는 이제 권정임, 강남훈 교수님들이 이제 같이 쓰신 논문이 2018년 논문이 있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스튜어트 랜슬리 등이 2018년, 2019년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권 설정을 통한 사회 배당 모델도 있죠. 이제 제임스 미드가 유명하고 또 슈퍼바이저님께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제안을 해오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특히나 요즘 많이 주목되고 있죠. 이제 안현효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도모히로, 네,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라든지 또는 이렇다 참여하고 계신 유프로님, 유프로님도 요즘 많이 이쪽으로 책을 몇 개 내셨죠? 네,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만을 상정한 채, 그리고 이제 증세 여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추가적으로 가정한 채 기본소득이 다른 사회보장 정책들을 필연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이제 몰아낼 것이다, 줄일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좀 지나치거나 그릇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스와 마리네스쿠가 이제 2018년도에 연구한 게 있는데,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을 사례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봤더니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이 알래스카주의 다른 사회 정책들을 구축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원의 마련에 대한 방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저는 금민 선생님께서 플랫폼 기업에 국가가 R&D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을 공유지분권으로 지분을 설정하고 그 기업이 배당할 때 그거를 사회 배당하자, 이런 안을 제시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은 또 코로나로 많이 기업들이 죽어 있는데 또 끝나면 경제 회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텐데 그럴 때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6번째 쟁점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6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양재진 교수님이나 이상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것을 이제 들면서 기본소득을 또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실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상당히 구축되는 형태로 도입되는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이죠. 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필연적으로 구축되리라고 미리 상정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부당전제 오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 이렇다에서도 다뤘지만 기본소득과 공공사회 서비스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공공사회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장화된다면 기본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는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비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저렴한 액수라 하더라도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공사회 서비스는 특히나 저소득층의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접근하는데 일정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과 공공사회 서비스는 같이 발전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예전에 이제 뭐 기본소득의 사회적 효과 편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하고 범죄도 감소하고 사회 갈등도 줄어들고 사회 통합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공공사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공공사회 서비스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가타님하고 참 기본소득 방송 한 수십 개 했는데요. 138회 때 우리가 했던 적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보편적 기본 서비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보편적을 집어넣으면 Universal Basic Income (UBI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Universal Basic Service, 네. 보편적 기본 서비스 이 두 개를 결합하자라는 모델을 그때 설가타님이 제안했던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죠. 네.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두 개 보완 관계로 해서 같이 가자. 그럼 뭐가 보편적 기본 서비스냐? 보건이라든가 교육, 그럼 법률 서비스, 주거, 식량, 뭐 교통 정보 이런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보완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설가타님이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일단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을 항상 유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저는 기본소득이 마치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문부터 들어가야 다른 문들도 함께 열리는 그래서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공공사회 서비스는 절대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되도록 구축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7번째 쟁점은 어떤 것일까요? 네, 7번째는 기본소득 지급 수준은 무엇과 비교되어야 하며 얼마 정도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제기된 바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하죠. 대해서 예, 제가 좀 나름 요새 고무신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푼돈 기본소득 뭐 이런 정말 난무하고 있죠 이런 기본소득. 표현들을. 예, 가짜 고무신은 이제 양재진 교수가 저하고 같이 하는 방송에서 해갖고 아, 그래요? 옆에 계신 백승호 교수님이 화가 나갖고 고무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소득. 고무신 기본소득이라고. 자동차 보험 비용 자동차 보험 비유도 하고 예,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책임 보험이다 기본소득은. 우리는 종합 보험이 필요한데 복지 서비스가 종합 보험이다 이런 식의. 정말 막대 먹은 비유. 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예, 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안 들으시겠죠? 네, 네, 안 드실 겁니다. 아마. 예.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지급 수준과 관련해서 네.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2017년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본소득에 있어서 기본의 의미가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그 지급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으로 적절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적절의 의미가 평균 임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한 사회의 중간소득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상대적 개념, 예를 들면 중위소득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되는 것 네,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판파레이스가 완전 기본소득은 GDP의 25%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GDP와 비교하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 자체는 기본소득을 정의하는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네. 점을 명확히 할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공유부가 몇 프로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데 물론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기본소득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요소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지급 수준을 둘러싼 것 자체가 이게 열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제 장애에 놓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각축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뭐 중요하다. 학자들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려 있는 장이다. 싸워야지 이제 정해진다 이런 뜻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네. 네, 힘의 역관계. 힘의 역관계. 학자들은 저렇게 어려운 말을 힘의 역관계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을 제가 봤을 때 평균 임금이나 최저임금이나 중위소득 등과 비교하는 것은 근거가 좀 부족하고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가 변화와 또 뭐 사회 전체 생산성과 부의 발전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이 얼마만큼의 과실을 공유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물가 변화는 어떤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동태적으로 얼마나 이제 상승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물가 변화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나 뭐 번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GDP 또는 뭐 국민 순소득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좌파적, 진보적, 해방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1차적인 중장기 목표로는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만큼의 완전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자본주의 축적 체제와 노동이 변화하는 양상이라든지 불평등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고려했을 때에는 향후에는 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액수의 기본소득도 충분히 가능하며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국민들은 기본소득 얼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이 지급 수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게 근거가 무엇인지.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8번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8번째는 기본소득은 과연 불가능성 정리와 정책 트라일레마에 묶여 있는가와 관련된 정책 트라일레마? 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 트라일레마 이 말은 이제 저도 이제 배웠는데요. 알찰과트님한테 이게 영어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딜레마 아시죠? 딜레마. 네, 딜레마. 딜레마는 영어가 DI로 시작해요. DI. 네. DI가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이얼로그. 그래서 딜레마는 두 가지 선택 사이의 어려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때 보통 딜레마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트라일레마는 TRI로 시작하니까 트라이가 트라이앵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 사이의 어려움. 세 가지의 네, 보통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트라일레마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직 영어 강사 김찬혜입니다. 네,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향한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 요약을 해보자면은 기본소득은 지급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지급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양갈래로 비판하는 이 주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생계 수준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은 그 지급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사회적 최저선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별로 사회적으로 효과도 없을 것이다. 긍정적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른바 불가능성 정리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 기본소득으로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 부분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사회구조나 다양한 사회수당 등과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딱 부분 기본소득만으로는 사회적 최저선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부조나 사회수당이나 사회보험 등과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사회적 최저선을 상당히 충족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별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완전 기본소득으로 단박 도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 전략 이것이 이제 독일의 그 클라우스 오페가 제안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 기본소득이 다른 제도와 잘 정합적으로 도입되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친복지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노동, 경제, 복지, 생태 등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정책 트레일레마라고 하셨는데 기본소득의 정책 트레일레마라고 하면 뭔가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필요를 충족시키기이고요. 두 번째가 비용을 통제하기. 세 번째가 소득 자산 조사에 기반한 복지급여의 부정적 효과들을 감소시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학자, 그 바스 대학교의 학자 루크 마르티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한 것인데요. 기본소득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최대 2개까지는 취할 수가 있지만 최소한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어느 하나는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소득의 정책 트라이레마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네, 예를 들면 필요도 충족시키고 소득 자산 조사에 기반한 복지급여의 부정적 효과들을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하기 여기에서 막힌다. 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뭔가 비판하고 싶은데 네. 뭔가 그럴듯한 의견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소득의 불가능성 정리나 기본소득의 정책 트라일레마 둘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사태를 정태적으로만 놓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대안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보호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인 사회부조와 사회보험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구축이 되었고요. 진화되고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판파레이스와 판데르보트가 쓴 책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죠. 21세기 기본소득 거기 3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것과 유사하게 기본소득도 처음에는 미약한 수준으로 도입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큰 규모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평을 넓혀서 동태적으로 본다면 기본소득의 정책 트라일레마는 다소 과장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도입 시기에는 소득자산조사 복지급여의 부정적 효과들을 엄청나게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부분 기본소득에 머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지급액수를 점차 높이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득자산조사 복지급여의 수와 지급액 모두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순비용 증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면서 경제적인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태적인 시간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을 고려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다룰 마지막 9번째 쟁점은 무엇일까요? 네, 9번째는 기본소득은 노동 공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리고 탈상품화와 탈노동화 중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게요. 네네. 특히 최근 기후위기 시대에서 되게 탈성장 이슈와 관련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떨까요? 기본소득은 덜 노동하는 사회로 만들어질지 이 쟁점의 내용부터 먼저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의 노동 유인과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서울연구원 보고서 2017년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상품화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탈노동화의 개념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러한 기본소득의 탈노동화를 언급함과 동시에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을 제고한다는 측면 또한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된 논리의 공조는 기본소득이 노동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로 좌파적인 기본소득론자들은 탈노동화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성 정치인이나 우파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노동요인이 더 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두 가지 입장을 둘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비판은 유급 노동을 단일한 성격을 가진 어떤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좀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의 노동에 대해서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좋은 노동,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 그 자체로 매력이 있으면서 내재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노동은 장려하고 증가시키는 반면에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 다양한 면에서 열악한 노동,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동, 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지만 화폐적 보상에 기초한 그러니까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외재적 동기를 갖는 노동은 장려하지 않으면서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가나 경영자는 임금 수준을 높이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정말 쌈박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경제학자들은 항상 그 경제학 보면 그냥 노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떤 노동인가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노동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맞아요. 노동인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노동 총량, 노동 공급, 일하냐 마냐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논리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고 실제 현실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예. 네, 그래 정리를 해보자면 하고 싶은 일은 늘릴 수 있고 질 낮고 하기 싫은 일들은 안 할 수 있다. 그것은 임금을 높이거나 기계로 대체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런 뜻인데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네요. 아, 쌈박합니다. 예. 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탈노동화인가 탈상품화인가에서 탈노동화란 말은 알겠는데 탈상품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뭐 많이 보셨을 거야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워낙 수준이 높으셔서 예, 사회복지학에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평가되는 저도 뭐 읽어봤습니다만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라는 책에서 제시한 아주 유명한 개념이고요.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안데르센 말을 빌면 이렇게 돼 있죠.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직업, 수입, 일반적 복지를 상실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개인이 공적인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을 때 사회보장제도들을 통해서 가능한 높은 수준의 임금이 보존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임금 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할 때도 일을 할 때와 비슷한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네. 있도록 사회적 임금 체계 이게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노동력의 탈상품화라고 하는 거죠. 뭐 탈상품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연금이라든가 실업보험, 상병보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네네. 탈상품화는 결국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였군요. 노동력을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아, 네, 네네. 네. 그럼 여기와 관련된 쟁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 서울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서는 탈상품화는 탈노동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임금 또는 사회적 급여의 수준이 중요하며 임금 노동이 줄어들어도 복지국가의 소득 보장 정책을 통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 자유로운 노동은 임금 노동을 포함하고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원리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진정한 탈노동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탈상품화를 인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적은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대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1990년 저작 아까 소개하셨던 그 저작의 이해 방식을 특권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 스탠딩은 이미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상품화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노동시장 참가와 노동 경력의 조건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실질적 탈상품화가 아니라 허구적 탈상품화에 불과하다고 적극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자신의 노동력이 시장에서 상품화가 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국한된 논의라는 일을 했어야 것이죠.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을 맞아요. 했어야 실업보험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병보험이 있지 네. 아예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네. 거니까. 근데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네. 정말. 관계없이 이미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에스핑 안데르센의 이 탈상품화 개념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에스핑 안데르센 역시 자신이 사용한 탈상품화 개념은 개인들이 혹은 그들이 수급한 복지가 이미 상품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네. 탈상품화 개념은 임금 관계에 이미 완전히 편입되었거나 돌이킬 수 없이 포섭된 개인들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짐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 깨끗했군요. 네. 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건 몰랐네요. 네. 네. 아울러 탈노동화라는 음. 용어를 통해서 함의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노동력의 실질적 탈상품화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의 탈노동화 이러면 좀 공업 반복이가 있습니다. 이상하네. 좀 그러니까요. 부자연스럽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결국 탈상품화가 요구된다면 기본소득이야말로 실질적인 탈상품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열심히 9가지 쟁점을 살펴봤는데 네, 10번째, 11번째, 12번째는 아까 이렇다 해서 기존에 다루어서 이번에는 제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주제만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번째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공급이 급감하지는 않을까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뭐 이렇다 해서도 여러 번 했지만 최소 소비 수준 이하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공급을 크게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제 87회에서 주로 다뤘었고요. 11번째 쟁점은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임금 보조금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아닌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임금 보조금보다 빈곤과 불평등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우위에 있다. 이것을 이렇다 129회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고요. 네, 이거 설가타님의 유명한 주장이죠. T%로 부과한 정률세로 부과한 기본소득은 진위계수를 T%만큼 계산한다. 네. 유명한 명제가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죠. 어. 네, 이건 뭐 세계 역사에 남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네. 마찬가지. 네. 네, 그리고 이제 12번째가 그 바로 빈곤과 불평등 관련된 것인데요. 음.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빈곤 및 불평등 개선 요구는 미미하지 않을까. 사실 양재진 교수님도 기본소득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단계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 기사를 쓴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률로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면은 진위계수 등의 소득 불평등 지표 면에서 보자면은 과세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급 단계에서 오히려 그 T%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은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다 87회나 111회 등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쟁점들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렇다 복습하시는 걸로 네, 87회, 129회, 110회 네. 검색창에 네. 이렇다 기본소득 이렇게 치면 쫙 뜹니다. 네. 유튜브도 뜨고 홈페이지도 네. 뜨고 많이 뜨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 지금 텀블벅
네. 하고 있는 우리 이렇다 책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일부는 있습니다. 예. 네, 여기 텀블벅 우리 입이 100%는 돌파했는데 제가 1000% 목표라고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네. 좀 힘을 내주세요. 네. 더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요 쟁점 12가지를 모두 검토해 봤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은 첫 번째로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거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비롯됐고 세 번째는 토론할 때 감당 가능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특정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게 정말 잘못됐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소득을 동태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태적인 시간에서만 사고하는 것. 이것이 참 쟁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개인, 상황, 노동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동하는 기본소득의 노동 공급 또는 노동시장 효과를 단면적으로만 딱 노동 하나로 보고 총량으로만 보는 이런 식의 단면적 파악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는 뭐 기본소득의 승수 효과라든가 공동체 효과 오늘 충분히 얘기 못했지만 이런 거를 또 고려해야 된다 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이제 강조하셨던 강남훈 교수나 금민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던 공동부 기금 뭐 이런 것과 결합된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의 소유 구조도 민간 소유 중심에서 좀 더 공동 소유 중심으로 이렇게 소유 구조도 함께 변화시키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갖고 자산 재분배 효과도 함께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특히 기초자산이 많이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죠. 맞습니다. 네. 이름이 또 공교롭게 두 분의 이름이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당 운동을 하는 김종철 대표하고 공부를 하시는 이제 서강대 교수인 김종철 교수가 똑같이 기초자산 운동 입장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진정한 기초자산은 사실상 자산 소유를 쭉 민간 차원에서 쭉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걸 어떻게 공유부기금이나 또는 공유지분권 이런 걸 설정을 통해서 자산 재분배와 소득 재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얘기해야겠죠. 이것도.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설가타님? 네, 오늘 방송에서는 주로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비판을 많이 다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소득 일반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 맹목적인 거부만큼이나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 역시 경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빠가 되지 맙시다 우리. 빠는 안 돼, 빠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된 우파형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뭐 찰스 머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뭐 그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한 형태의 기본소득, 다른 제도나 정책들과 특정한 형태로 배치되거나 결합된 기본소득 정책 패키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산 중립적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다 시장화하는 것과 연동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고 노동, 생태, 젠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해방적인 효과를 낳는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검토한 이 논의가 우리 사회에 좀 긍정적인 기제를 작동시킬 수 있는 형태의 기본소득 구현에 좀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여할 거예요. 맞아요. 네, 기본소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단이지. 네. 기본소득만 되면 된다. 뭐 어떻게 하든지 기본소득 뭐 설계를 뭐 이상하게 해갖고 기본소득이 되면 돼.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네, 거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논의로 좀 더 발전적인 기본소득 모델 혹은 논의가 더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이렇다 195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